관 앞에서 소리가 멈췄다. 곡소리도, 북소리도, 사람들의 숨소리조차 멈춘 것 같았다.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발 웃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다. 관 앞에 선 여인의 입가가 아주 조금 올라가 있었다. 웃음이었다. 크지도 않았고 소리도 나지 않았지만 분명히 웃고 있었다. 한 노파가 속삭였다. 저게 미친 거요. 아니면 말이 끝나지 않았다.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숙이고 관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3번 절을 올렸다. 마을 사람들은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했다. 남편이 죽었는데 웃은 여자, 그 웃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아름다우신 구독자님,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시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4년 전으로 돌아간다. 충청도 깊은 산자락 아래 작은 고을이 하나 있었다. 그곳에 윤수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다. 윤수는 누구와도 어울리지 않고 누구와도 다투지 않는 사람이었다. 술을 마시지도 않았고 장터에서 큰 소리를 내는 법도 없었다. 이웃과 마주치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말을 걸면 짧게 대답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했다. 조용한 사람이지. 말이 없어도 해코지는 않으니. 윤수의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있었다. 담은 낮았고 마당은 좁았으며 문은 늘 닫혀 있었다. 봄이 와도 꽃을 심지 않았고 가을이 와도 손님을 부르지 않았다. 그렇게 윤수의 집은 마을에서 보이지 않는 곳이 되어갔다. 어느 날 저녁 우물가에서 한 아낙이 말했다. 윤수네 집에서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려. 무슨 소리요? 울음 같기도 하고 아이 목소리 같기도 하고. 다른 아낙이 고개를 저었다. 윤수네는 자식이 없잖소. 그러게 말이오. 그럼 누가 온 거요? 글쎄, 한 노파가 끼어들었다. 그 집엔 들어가는 소리만 있고 나오는 소리는 없지. 사람들이 멈칫했다. 무슨 뜻이오? 노파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거기서 끝났다. 윤수의 집 안에서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걸까? 아니면 보지 않기로 한 것이었을까? 그 답은 집 안에 있는 한 여자만이 알고 있었다. 윤수의 아내 정씨는 시집 온 지 4년이 되었다. 그동안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 웃지도 않았고 울지도 않았다. 장터에 나가면 고개만 숙인 채 물건을 샀고 이웃과 마주쳐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사람들은 말했다. 얌전하구먼. 말이 없어도 손은 부지런하니.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팔에 난 멍을 묻지 않았다. 정씨는 16에 시집 왔다. 첫날 밤 윤수는 말했다. 말 많은 여자 싫어한다. 조용히 살아라. 정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조용히 산다는 것이 이런 뜻인 줄은 몰랐다. 시집 온 지 보름째 되던 날 정씨가 저녁상을 늦게 차렸다. 윤수의 손이 올라왔다. 이 시간에 밥이 어디 있어? 뺨이 뜨거웠다. 정씨는 그날 처음으로 알았다. 윤수가 술 없이도 폭력적인 사람이라는 걸. 그 뒤로 손찌검은 점점 잦아졌다. 밥이 늦어도, 밥이 싱거워도, 밥이 짜도 이유는 늘 있었다. 정씨는 처음엔 울었다.
하지만 울면 더 맞았다. 그래서 울음을 참았다. 참다 보니 우는 법을 잊었다. 시집 온 지 1년 만에 정 씨는 첫 아이를 가졌다. 배가 불러오자 윤수는 처음으로 웃었다. 아들이겠지. 정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윤수는 그날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아들 낳으면 크게 잔치해야지.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여전히 손이 올라왔다. 조심해야 한다며 정 씨가 조금만 느리게 움직여도, 조금만 말을 많이 해도 윤수는 화를 냈다. 어느 날 밤, 윤수가 술 냄새를 풍기며 돌아왔다. 밥은 정 씨가 부엌으로 향하려 할 때 윤수의 손이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이렇게 느려서 어쩌자는 거야. 밀쳐졌다. 정 씨의 몸이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세상이 돌았고 배가 찢어지는 것 같았다. 며칠 뒤 정 씨는 아이를 잃었다. 윤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엔 조심해라. 그게 전부였다. 정 씨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그날 밤부터 정 씨의 눈빛이 조금씩 비어갔다. 이듬해 봄, 정 씨는 다시 아이를 가졌다. 이번엔 조심했다. 윤수 눈에 띄지 않으려 했고, 말을 아꼈으며 밤엔 방 구석에 웅크렸다. 하지만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자 윤수는 다시 화를 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냐. 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윤수가 소리쳤다. 말을 해. 정 씨가 입을 열려는 순간 윤수의 손이 먼저 올라왔다. 한겨울 밤, 윤수가 문을 열었다. 나가. 밖은 춥습니다. 나가라니까. 정 씨는 마당으로 쫓겨났다. 눈이 내렸고 바람이 불었다. 문은 새벽까지 열리지 않았다. 정 씨는 담벼락에 기대어 몸을 웅크렸다. 배를 감쌌지만 소용없었다. 추위가 뼈속까지 파고들었다. 새벽녘, 문이 열렸다. 정 씨는 기어들어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정 씨는 그날 밤 두 번째 아이를 잃었다. 그 뒤로도 정 씨는 한 번 더 아이를 가졌다. 이번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윤수도, 이웃도, 아무도 몰랐다. 어느 날, 윤수가 산에서 캐온 풀뿌리를 내밀었다. 이거 약이라고 하더라. 몸에 좋다니까 다려 먹어. 정 씨는 그 풀을 받았다. 이웃 노파가 나중에 정 씨에게 물었다. 그게 무슨 풀이오? 정 씨가 보여주자 노파의 얼굴이 굳었다. 이건 독초요. 정 씨는 너무 늦게 알았다. 그날 밤, 정 씨는 세 번째 아이를 잃었다. 정 씨는 세 번 아이를 가졌고, 세 번 모두 잃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녀는 완전히 말을 잃었다. 이웃들이 물어도 괜찮소. 정 씨는 고개만 끄덕였다. 힘들지 않소. 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말했다. 저 여자, 원래 저랬나? 시집 온 뒤로 저래. 윤수가 뭐라 한 게 아닐까? 그럴 리가. 그렇게 정 씨는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어갔다. 정 씨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더 이상 말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죽지도 않았다. 살아 있었다. 그리고 그게 윤수에게는 나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될 줄 몰랐다.
셋째 아이를 잃은 뒤 윤수는 일을 나가지 않는 날이 많아졌다. 오늘은 몸이 안 좋아. 장터 갈 기운이 없어. 핑계는 늘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다. 집에 돈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정 씨는 자기 옷 한 벌을 꺼냈다. 혼례 때 입었던 옷이었다. 천이 좋았다. 정 씨는 그 옷을 풀어 아이 옷을 만들기 시작했다. 바느질은 친정에서 배운 것이었다. 사흘 뒤, 정 씨는 작은 저고리 2벌을 들고 장터로 나갔다. 장터 한 구석. 정 씨는 저고리를 펼쳐놓았다. 지나가던 아낙 하나가 멈췄다. 이거 누가 만든 거요? 정 씨가 고개를 숙였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솜씨가 좋구먼. 저고리는 해 지기 전에 다 팔렸다. 정 씨는 그 돈으로 쌀과 된장을 샀다. 집에 돌아오자 윤수가 물었다. 어디 갔다 왔어? 장 보러 다녀왔습니다. 윤수는 더 묻지 않았다. 며칠 뒤 우물가에서 소문이 돌았다. 윤수 아내 장터에서 바느질품 판다더군. 그래. 윤수는 뭐 하는데? 글쎄. 한 안악이 중얼거렸다. 남편이 멀쩡한데 아내가 밖에서 돈을 번다는 게. 그러게 말이오. 하지만 정 씨는 멈추지 않았다. 정 씨는 새벽에 일어나 밤늦게까지 바느질을 했다. 낮엔 밥을 짓고 저녁엔 윤수를 피했으며 밤엔 바늘을 들었다. 손가락에 바늘 자국이 늘어갔다. 눈이 침침해졌다. 하지만 돈이 생겼다. 정 씨는 그 돈을 마루 밑 항아리에 숨겼다. 윤수는 몰랐다. 어느 날 장터에서 한 안악이 정 씨에게 물었다. 남편은 요즘 뭐 하시오? 정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일이 없으시나? 정 씨가 고개를 숙였다. 집에 계십니다. 집에. 네. 안악은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돌아서며 중얼거렸다. 불쌍하게. 정 씨는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돈을 버는 것은 처음으로 자기 의지로 선택한 일이었다. 윤수가 때려도 이웃이 수군거려도 정 씨는 바늘을 놓지 않았다. 그 바느질이 훗날 자기를 살릴 거라는 걸 정 씨는 아직 몰랐다. 그렇게 1년이 지났다. 정 씨의 손은 거칠어졌고 마루 밑 항아리는 조금씩 무거워졌다. 하지만 윤수는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죽기 3달 전부터 윤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잠들면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 으아, 으아. 윤수가 벌떡 일어났다. 방 안은 조용했다. 정 씨는 구석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지금 소리 안 들렸어. 정 씨가 고개를 들었다. 무슨 소리 말입니까? 아이 우는 소리. 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시 잠들면 윤수는 꿈을 꾸었다. 자기 손이 자기 목을 조르는 꿈. 숨이 막혔다. 손을 떼려 해도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윤수가 비명을 지르며 깼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정 씨가 물었다. 괜찮으십니까? 윤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낮에도 이상한 일이 계속됐다. 어느 날 윤수가 장터를 지나가는데 아이 하나가 그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다. 으아악. 왜 그러니? 어미가 달래도
아이는 윤수를 가리키며 울었다. 저 아저씨 무서워. 윤수는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개들. 다른 날엔 장터 입구에서 개 서너 마리가 이유 없이 그를 향해 지저댔다. 컹, 컹컹. 저리 가. 윤수가 소리를 지르자 개들은 꼬리를 말고 달아났지만 멀리서 다시 돌아보며 으르렁거렸다. 지나가던 노인이 중얼거렸다. 개가 저렇게 짖는 건 뭔가 보이는 거지. 노파의 말. 장터 귀퉁이. 한 노파가 윤수를 멀리서 보더니 옆 사람에게 속삭였다. 저 사내 뒤에 아이 셋이 서 있네. 뭐라 하셨소? 노파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노망이 들었나 보지.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윤수에게 전했다. 장터 노파가 당신 뒤에 아이들이 보인다고 하더군. 윤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소리요? 나도 모르겠소. 노파 말이 그랬다는 거지. 윤수는 그날 이후 장터에 나가지 않았다. 그날 밤 윤수는 거울 앞에 섰다.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눈 아래 그림자, 수척한 뺨, 떨리는 손, 그리고 거울 속 자기 눈이 자신을 똑바로 보고 있었다. 윤수는 자기 눈을 마주할 수 없었다. 거울을 덮었다. 윤수가 방으로 돌아왔다. 정 씨는 여전히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윤수가 물었다. 너도 들려? 뭐가 말입니까? 아이 우는 소리. 정 씨의 손이 멈췄다. 정 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저는 못 들었습니다. 윤수는 알 수 없었다. 정 씨가 정말 못 들은 건지, 아니면 들었는데 모른 척하는 건지. 시퀀스 마무리 궁금증 유발. 윤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기 죄가 이미 밖으로 나와 있다는 걸. 마을 사람들도, 개들도, 아이들도 뭔가를 보고 있었다. 그런데 정작 집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 씨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눈빛도 변하지 않았다. 그게 오히려 더 무서웠다. 윤수의 불안은 날이 갈수록 커졌다. 잠도 못 자고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집 안에만 있으니 화가 쌓였다. 어느 밤 윤수가 밥상을 엎었다. 이게 뭐야? 이런 걸 사람이 먹으라고 내놔? 그릇이 깨지고 국물이 바닥에 흘렀다. 정 씨는 아무 말 없이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윤수가 소리를 질렀다. 왜 대답이 없어? 벙어리야 뭐야? 정 씨는 계속 바닥을 닦았다. 야. 윤수가 정 씨의 팔을 잡았다. 정 씨의 몸이 비틀거렸다. 그때 정 씨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윤수를 가만히 보았다. 그 눈에는 겁도 없었고 분노도 없었으며 원망도 없었다. 그저 텅 비어 있었다. 윤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여자는 이미 나 없는 삶을 살고 있다. 윤수의 손이 올라갔다. 하지만 내려오지 않았다. 때리려 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예전엔 화가 나면 손이 먼저 나갔는데 지금은 때릴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정 씨는 여전히 그를 보고 있었다. 윤수는 처음으로 자기가 이긴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날 밤
윤수가 조용히 물었다. 나를 미워하나? 정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죽였으면 좋겠나? 정 씨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눈을 감았다. 윤수가 다시 물었다. 왜 아무 말도 안 해? 정 씨가 눈을 떴다. 할 말이 없습니다. 윤수는 그 말이 가장 무서운 대답이라는 걸 알았다. 정 씨는 생각했다. 미움도, 원망도, 증오도 이미 다 써버렸다. 첫 아이를 잃었을 땐 미웠다. 둘째를 잃었을 땐 원망했다. 셋째를 잃었을 땐 증오했다. 하지만 이젠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정 씨는 윤수가 죽기를 바라지도 않았다. 다만 사라지기를 바랄 뿐이었다. 윤수는 그날 밤 처음으로 깨달았다. 정 씨는 미워할 힘조차 없다는 걸. 그리고 그게 가장 무서운 복수라는 걸. 그런데 이미 늦었다. 관아에 있어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며칠 뒤 마을에 관아 사람들이 들어왔다. 윤수라는 자, 어디 사는가?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무슨 일이오? 관아 사람이 말했다. 죽은 오라비 사건을 다시 조사한다. 4년 전 정 씨의 오라비가 산길에서 죽은 채 발견된 적이 있었다. 당시엔 발을 헛디뎌 떨어진 것으로 결론이 났다. 하지만 마을 사람 하나가 최근 관아에 고발했다. 그날 밤 윤수를 산길에서 봤습니다. 윤수네 집에서 이상한 소리 들은 적 있소? 있긴 합니다. 무슨 소리요? 밤마다 울음소리 같은 게. 윤수네는 자식이 없지 않소? 그렇습니다. 그럼 누가 온 거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관아에서 마을 노파를 불렀다. 윤수 아내, 아이 낳은 적 있소? 노파가 한숨을 쉬었다. 셋을 가졌습니다. 셋. 네. 어찌 되었소? 노파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나는 계단에서 떨어졌고, 둘째는 겨울밤에 얼었으며, 셋째는 독초를 먹었다 합니다. 관아 사람의 얼굴이 굳었다. 모두 윤수가 한 짓이오? 노파는 대답하지 않았다. 정 씨를 부르다. 관아에서 정 씨를 불렀다. 정 씨는 처음으로 관아 마당에 섰다. 관아 사람이 물었다. 당신이 윤수의 아내요? 네. 오라비가 죽던 날, 윤수는 어디 있었소? 정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물어보는 것이요. 집에 있었습니다. 확실하오? 네. 거짓말. 관아 사람이 다시 물었다. 그날 밤 윤수를 산길에서 봤다는 증언이 있소. 정 씨가 고개를 들었다. 잘못 보신 겁니다. 저희 남편은 그날 밤 집에 있었습니다. 관아 사람이 목소리를 높였다. 거짓말 아니요? 정 씨가 무릎을 꿇었다. 거짓말 아닙니다. 정 씨는 알고 있었다. 윤수가 그날 밤 나갔다는 걸. 돌아왔을 때 옷에 흙이 묻어 있었고 손이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정 씨는 거짓말을 했다. 왜? 윤수가 끌려가면 정 씨는 평생 죄인의 아내로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살인자의 여편네라 부를 것이고 어디를 가도 그 꼬리표를 떼지 못할 것이다. 정 씨는 윤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거짓말을 했다.
관아 사람이 한숨을 쉬었다. 증거가 부족하군. 돌아가시오. 정 씨가 일어났다. 관아를 나서며 정 씨는 생각했다. 이게 마지막이다. 정 씨가 집에 돌아오자 윤수가 기다리고 있었다. 뭐라 했어? 정 씨가 대답했다. 집에 계셨다고 했습니다. 윤수의 얼굴이 굳었다. 왜? 정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윤수는 그날 밤 처음으로 깨달았다. 정 씨가 자기를 지킨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켰다는 걸. 그리고 그게 더 비참하다는 걸. 하지만 관아의 조사는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어지고 있었다. 사흘 뒤 관아에서 다시 사람을 보냈다. 열흘 뒤리 윤수를 다시 부를 것이다. 윤수는 알았다. 이번엔 피할 수 없다는 걸. 그날 밤 윤수는 짐을 싸기 시작했다. 옷 몇 벌, 신발 한 켤레, 그리고 마루 밑에 숨겨둔 돈. 하지만 돈이 없었다. 윤수가 바닥을 뒤졌지만 항아리가 텅 비어 있었다. 그때 정 씨가 방문을 열었다. 윤수가 돌아봤다. 돈 어디 갔어? 정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내가 숨겨둔 돈 어디 갔냐고. 정 씨가 조용히 말했다. 없습니다. 거짓말. 원래 없었습니다. 윤수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기가 숨겨둔 돈은 애초에 없었고 정 씨가 번 돈만 있었다는 걸. 윤수가 물었다. 내가 번 돈 어디 있어? 정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어디 있냐고. 정 씨가 천천히 말했다. 제 돈입니다. 윤수의 손이 올라갔다가 멈췄다. 내가 도망쳐야 해. 정 씨가 대답했다. 가시려거든 가세요. 윤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도망쳐도 죄는 따라온다는 걸. 산으로 가도 다른 마을로 가도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따라올 것이고 자기 손이 자기 목을 조르는 꿈은 계속될 것이다. 윤수가 주저앉았다. 나 어떻게 해야 해? 정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윤수가 다시 물었다. 내가 끌려가면 너는 어떻게 돼? 정 씨가 처음으로 긴 대답을 했다. 끌려가시면 저는 평생 죄인의 아내로 삽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를 살인자의 여편네라 부를 것이고 어디를 가도 그 꼬리표를 떼지 못할 겁니다. 윤수는 고개를 숙였다. 윤수가 조용히 말했다. 내가 죽으면 사람들은 나를 욕하고 끝난다. 하지만 내가 끌려가면 너는 다시 갇힌다. 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윤수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 관 앞에서 울지 말고 웃어라. 그게 내가 받을 벌이다. 다음 날 새벽 윤수는 자기 손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리고 사흘 뒤 장례가 치러졌다. 정 씨는 그의 말을 지켰다. 사람들이 모였다. 상여가 왔고 관이 마루에 놓였으며 곡소리가 울렸다. 정 씨는 흰 옷을 입고 관 앞에 섰다. 곡소리가 점점 커졌다. 북이 울렸다. 그때 누군가 속삭였다. 저기 웃고 있소.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다. 정 씨의 입가가 아주 조금 올라가 있었다. 크게 웃지도 소리를 내지도 않았다. 다만 확실히 웃고 있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남편이 죽었는데 웃다니. 미쳤나? 저게 사람이요? 한 노파가 소리쳤다. 웃지 마시오. 죽은 사람 앞에서. 그게 뭐 하는 짓이오. 하지만 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 씨는 천천히 고개를 숙이고 관 앞에 절을 올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일어섰다. 그 웃음은 기쁨이 아니었다. 광기도 아니었고 복수도 아니었다. 그건 더 이상 맞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였고 더 이상 죽지 않아도 된다는 확인이었으며 살아남았다는 표정이었다. 정 씨는 처음으로 자기 인생이 자기 것이라는 걸 느꼈다. 장례가 끝나고 사람들이 떠났다. 정 씨는 관 곁에 홀로 남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됐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정 씨를 그냥 두지 않았다. 장례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이 모였다. 저 여자를 어찌할 것이오? 관 앞에서 웃은 여자를 이 마을에 둘 수는 없소. 한 노인이 말했다. 쫓아내야 하지 않겠소. 다른 이가 반대했다.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하지만 불길하잖소. 이틀 뒤 마을 이장이 정 씨를 찾아왔다. 마을 사람들이 당신을 불편해하오. 정 씨는 고개를 숙였다. 떠나주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소. 정 씨가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정 씨는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떠나기로 했다. 이 마을엔 더 이상 남을 이유가 없었다. 정 씨는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정 씨는 마루 밑에서 항아리를 꺼냈다. 4년 동안 바느질로 모은 돈이 그 안에 있었다. 많지는 않았지만 새로 시작하기엔 충분했다. 무덤 앞에서 떠나기 전날 정 씨는 윤수의 무덤 앞에 섰다. 무덤은 마을 뒷산에 있었다. 작은 봉분 하나, 이름도 새겨지지 않은 조용한 무덤. 정 씨는 그 앞에 절을 올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말했다.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정 씨는 짐을 지고 마을을 떠났다. 옷 몇 벌, 신발 한 켤레, 그리고 마루 밑 항아리.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떠나는 걸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한 노파가 중얼거렸다. 이제야 저 아이가 제 인생을 사는구먼. 정 씨는 마을 어귀를 지나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 길 위에 눈이 내렸고 발자국이 하나씩 남았다. 정 씨는 처음으로 자기 발로 걷는 길을 느꼈다. 정 씨는 걸었다. 어디로 가는지 정하지 않았지만 이 길이 자기 것이라는 걸 알았다. 눈이 계속 내렸고 발자국은 계속 이어졌다. 그 발자국은 조금 후면 눈에 덮일 것이고 아무도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정 씨는 알고 있었다.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사람들은 훗날 이렇게 전했다. 윤순의 아내는 남편의 죽음을 보고 웃은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이 다시는 죽지 않는다는 걸 알고 웃었다고
어떤 이는 말했다. 그 여자, 다른 고을에서 바느질로 살아간다더군. 어떤 이는 말했다. 아니, 산속에서 혼자 산다고 들었소. 하지만 아무도 확실히 아는 사람은 없었다. 정 씨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하지만 이번엔 스스로 선택한 보이지 않음이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날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피보다 깊은 정,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세요.